네,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네, 오늘 또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국힘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내일 의총을 해가지고 내일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선수 모임들을 하잖아요. 네. 초선끼리, 네. 재선끼리. 이거 3선끼리 모이고 4선 이상, 네. 중진들끼리 모여서 의견들을 쭉 수렴했어요. 네. 지난주에. 네. 그리고 이제 대변인격으로 발표들을 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당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이제 같은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네. 투톱 체제. 투톱으로 가져가자.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이게 첫 번째 결정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모든 선수 모임에서 다 그런 입장을 발표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 중에서 좀 해보자라고 네. 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느 모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경원 의원으로 하자든지 네. 이런 식의 의견까지 개진이 됐는데 다수가 네. 그런데 그거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의견이 수렴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그 정도 얘기를 서로 했으면.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셀프 추천하는 듯한 발언이 소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재선 모임 같은 데서는 네. 원 보이스보다는 투 보이스가 네. 스피커가 하나라도 더 있는 거니까 그 탄핵 저지 투쟁에 더 유리하다. 네.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 따로 원내대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투 보이스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원 보이스가 낫지 않냐고 하는 의견을 자기한테 여러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의원들의 전원 형태를 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예, 이래서 이제 지금 다들 좀 어수선해졌는데 저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국민의힘이 투톱으로 온 게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효율성은 입증이 됐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탄핵 저지 국면에서는 탄핵 저지 국면 전체를 지휘해야 할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원내에서도 싸움을 해줘야 되니까 네. 원내를 지휘할 원내대표 이 투톱으로 가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특히 이 탄핵 저지 투쟁을 할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하고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하고도 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죄가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파 유튜브에 언제 한번 출연한 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이 탄핵 저지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법률가 출신답게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갈래를 잘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월요일 날 한동훈 나가고 난 이후로 지금 딱 한 주일 됐는데 네. 당이 확실히 안정을 찾았고 네. 당 지지율도 지금 오늘 리얼미터 나온 거 네. 6% 이상 네, 오른 당연히 걸로 올라가죠. 나오잖아요. 네, 당이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아주 평가합니다. 선명하게 잘 냈어요. 딱.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탄핵 전선의 단일 대우를 이끌 만한 경력과 이런 경험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점에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으로 가는 것이 맞다. 네. 아마 내일 중에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김기현 의원이든 누가 해도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또 당에 지금 당적은 없지만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네. 권한대행까지 한 경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 5년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부정선거 투쟁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변수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니까 네. 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맡아도 아주 좋다고 보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김문수 장관을 얘기하잖아요. 네.
김문수 장관이야말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점에서 저는 꼭 중진, 5선 뭐 중진 의원이 아니더라도 황교안 총리의 그 권한대행이라든지 또는 김문수 장관도 굉장히 훌륭한 비대위원장 감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 주말에 이 집회, 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네. 네, 이 집회를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규모가 이 반대 집회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은 막 애써서 무시하고 뭐 보도도 안 하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같은 광화문에서 열리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게 뭐 그냥 갈라진 민심 요런 정도로라도 하여간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저는 집회 상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말씀하셨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저부터 이제 평상복 벗고 전투복으로 지금 입고 다닙니다. 네, 지금 완전히 이제 전투 국면인데 네. 그 언론들이요. 네. 뭐 저는 한 40년 언론 활동을 했지만 진짜 저 비겁할 때 엄청 비겁하고 네. 눈치 볼 때 엄청 눈치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계엄 발동되고 바로 해제되고 그리고 바로 탄핵 광풍이 몰아치면서 다들 언론이 8년 전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쫙 밀려버렸죠, 뭐. 네. 그러니까 그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탄핵 쪽에 붙어서 네. 뭐 이 집회 보도를 해도 저 종북 주사파 보도만 주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예 개무시했는데 근데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광화문에 몇십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어쨌든 와서 안 보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모든 언론사들이 다 광화문에 어느 정도 모였냐 체크해봐라. 그리고 저쪽엔 얼마 모였냐. 저쪽에 여의도에 얼마 모였냐 네. 체크해봐라. 뭐 저쪽이 지금 저 경복궁 앞쪽으로 경복궁 앞쪽에서 모인다는데 거기는 몇 명이고 또 탄핵 저지하는 저 우파 쪽 집회는 몇 명인지 체크해봐라. 이거 네. 다 보도 받잖아요. 네. 보고 받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압도를 해버렸어요. 네. 제가 한 3시간 반 가까이 현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네. 저 경복궁 쪽에 네. 모여 있었던 좌파 집회까지 다 둘러봤는데요. 이게 규모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경찰 추산으로는 3만 5천이라고 좌파가 뭐 네. 2만 6천? 네. 경찰의 비공식 추정. 네. 2만 6천이다. 뭐 우리 쪽은 3만 6천이다. 3만 5천이다. 근데 실제로 저 좌파들은 30만이 모였다고 주최 측이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쪽에 저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은 200만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백 번 그 집회를 나가 보잖아요. 네. 취재하러도 가보고 하는데 어제 그제 토요일 날은 확실히 지난주 토요일보다 더 많이 왔어요. 네. 뭐 거의 2배 이상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00만이라는 주최 측의 주장이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보면 느껴져요. 아,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비겁하고 눈치나 보는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8년 전하고 좀 양상이 다르네. 네. 이러다가 진짜 탄핵 기각이라도 되면 네. 그럼 우리 다 죽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안전판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도국에 작은 줄 하나를 넣습니다. 네. 그게 이제 탄핵 반대 집회도 있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이 통신사잖아요. 네. 대부분의 언론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서 기사를 만들잖아요. 네. 그 연합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집회를 비교해주면서 탄핵 이후에 최초로 탄핵 반대 탄핵 저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도 더 많이 모였다고 보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분명한 객관적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조선일보부터 논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정치는 머릿수 아니에요. 네. 결국 머릿수입니다. 결국 머릿수잖아요. 결국 머릿수예요. 뭐 네. 선거가 됐건 뭐가 됐건.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네. 몇 배 이상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저 종북주사파에 끌려다니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네. 지살길 때문에라도 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데다가 결국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예.
이 굉장히 이제 뭐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 된 거죠 이미. 네. 네, 대한민국 뭐,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됐으니까. 네. 이 헌재 재판관이 이제 임명부터 시작해서 헌재가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이런 것 자체가 네.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다행히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주에 이제 거부권을 했고 예. 지금 한번 거부권을 당해보니까 그 이재명이 똥줄이 탔죠. 아, 그렇죠. 내일까지 지금 시한을 정해놓고 뭐 상설특검법이랑 김건희 특검법 안 받아들이면 네.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탄핵이 가능하겠습니까? 탄핵도 그렇고. 우선 네. 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저자들이 얘기하는 탄핵은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을 네.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자들이 왜 거부권을 발동하냐 그러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했고 네. 이번에는 왜 공표 안 하냐 그러고서 탄핵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공표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니까 그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대행한테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좌파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해야지. 200석은 있어야지. 네. 대통령 탄핵할 때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탄핵하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200석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200석은 도저히 네.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도저히 못 만들죠.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번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밥을 네. 해도 여기서 한덕수 탄핵에 찬성표 던지는 네. 국민의힘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럼 진짜 그 무조건 제명시키든지 뭐 네. 당원권 정지를 시켜가지고 비례대표는. 근데 그랬더니만 또 꼼수를 쓰는 게 총리 시절의 내란 혐의만 포함시켜서 총리 탄핵을 하겠다라는 식의. 아니 그럼 과거에 한덕수를 탄핵하겠다는 네, 거예요. 과거에 한덕수를 탄핵하는 거죠. 그럼 총리 탄핵하고 권한대행은 계속 하면 되지. 네. 지금 저 시비를 거는 게 권한대행 한덕수 아니에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저걸 전혀 쫄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탄핵하라면 해라. 제가 한덕수 총리는 꽤 오랜 인연으로 알고 지내는데 네. 뭐 그렇다고 뭐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드문드문 그저 2, 3년에 한 번 네. 그러는데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네. 굉장히 강단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헌법과 법률로 무장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헌법에 안 맞는데 내가 어떡하냐는 거예요. 네. 차라리 내가 뭐 탄핵 당하면 당했지. 네. 예, 헌법에 안 맞는 건 못 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저쪽에서 그 강요하는 거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 네. 계약된 특검법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은 특검법이지만 사실은 재판관 임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경우에 네.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 2번, 3번 위헌적 요소가 많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거리껏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네. 그게 더 계약된 더 위헌적인 상태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공포를 합니까? 네. 차라리 저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핵심 쟁점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잖아요. 네. 저는 이거 한덕수 총리가 절대 임명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한덕수 총리가 그런 헌법의 원리와 헌법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을 믿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탄핵을 150석 가지고 쟤들이 통과됐다고 땅땅 두들겨 버렸는데 네. 그게 아니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권한쟁의 그 소송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소송으로 가면서 네. 이 탄핵 소추 자체도 말도 안 되니까 이건 정지되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 탄핵이 가결돼도 150석으로 가결을 했다고 자기들이 해서 했다고 땅땅 두들겨도 그건 지그들끼리 얘기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당한 게 아니니까 네.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하면서 네.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이게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헌재로부터 판단을 받아야죠. 네. 아니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게 대통령이나 같은 거고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대표랑 같은 것처럼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고 경호처에서는 사실상 대통령하고 똑같이 경호를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는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굉장히 힘든 게 네. 예전엔 청와대만 경호하면 됐는데 지금은 지금 총리공관 대통령실 경호해야지 이 관저 경호해야지 또 그 총리공관 해야지. 총리를 대통령으로서 권한 그 경호를 해야지. 그래서 경호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대통령 하는 얘기가 비서실도 네.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보좌는 네.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금, 모든 예, 직무를 한도수 권한대행한테 지금 보좌하는 쪽으로 편제를 이미 바꿨어요. 네. 그 좌파들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2017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네. 저 탄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번 유권 해석을 했었거든요. 200석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안 된다고. 네. 네. 그랬죠. 네, 200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유권 해석을 이번에도 뭐 바꾸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국회에서도 지금 200석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저들이 계속 원하는 건 결국은 지금 특검법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예. 특검법은 그야말로 핑계인 거고 사실 뭐 지금 특검법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지금 얘들은 시간에 쫓기는 게 무조건 이재명 공직선거법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공직선거법 그 선고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이 헌재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6명 체제하에서는 기각될 게 너무 뻔해 보이니까 예. 예, 지금 사실 그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2명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1명과 예. 윤 대통령이 임명한 1명, 예. 이렇게 6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이 분위기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헌법재판관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예. 지금 이렇게 찬반 갈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네. 당연히 그리고 아유, 6명 체제면 당연히 기각에 당연하죠. 예, 당연히 기각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6명 체제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네. 저쪽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 2명 마은혁과 정계선을 집어넣어서 예. 6명을 만들어야 이 탄핵 인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예,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2명이 4월이면 또 그만두거든요. 4월 18일, 예. 19일이면 이제 예, 나가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헌법기관인 대통령만이 다른 헌법기관의 어떤 기관장 또는 그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도 그 당시에는 그 지금의 좌파들이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임명하지 말라고 했던 그 논리거든요. 그냥 다 그 한마디씩 다 그때 했었더라고요. 추미애, 박범계니, 우상원이, 박주민이, 박주민이니 이 뭐 우상이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둔 상태에서 8명으로 결국 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가 지금은 왜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무 정지 상태의 권한대행과 이제 아예 탄핵이 가결돼서 네, 이제 거리된 상태. 거리된 상태의 권한대행이 그거 다르죠. 또 좀 다르다. 그래서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거리된 상태에서 대법원장 추천목 1명을 임명을 네. 했던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네. 이제 비로소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권한대행이 다른 헌법기관의 위원을 임명을 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도수 총리도 헌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나한테 헌법 위반하라는 거냐?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논리가 너무 딱 들어맞는 논리고 자기들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논리를 주장했었기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논리를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예.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말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그 총리 시절의 행위를 가지고 뭐 발의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꼼수를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몰아내야 지그들이 협박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것도 또 오산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로 뭐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됐다고 칩시다. 네. 그 다음에 그 물려받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예요. 더 말이 안 되죠. 그거 네, 진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는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예요. 그렇죠. 예, 더안 그러니까 들어가죠. 네. 사실은 산 넘어 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북 수사파들이 얼떨결에 내란제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어쨌든 탄핵으로까지는 갔는데 그런데
한동훈이를 협박하고 막 회유해갖고 갔는데 막상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는 뭐 전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그들은 급하지 시간은 없지 이러다가 이재명이 선거법 확정되면 끝나지. 네. 그리고 저 헌법재판관 2명 4월 18일 날 문재인이가 임명한 두 사람 그 둘 임기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협박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 그거 그대로 안 된다. 네. 이 모든 행위는 나중에라도 다 이게 헌법을 위반했냐 법률을 위반했냐 가지고 다 사법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그냥 너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주고 너 감옥 가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네. 이건 어떻게 평생 이 헌법 지켜가면서 일해온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차라리 저 종북주사파들한테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못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두드려 맞는 게 그렇게 또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네. 한 석 달 네. 1월, 2월, 3월까지만 그렇습니다. 예. 버텨도 그냥 저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론이 지금 논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볼 때 연초만 돼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확 바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를 걸어서 탄핵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네. 설사 그렇게 한다 치자. 그러고 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한미 관계 끝난다. 그 너네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보통 선거하면 부정선거가 좀 있었어도 내가 이겼으면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렇더라고. 2020년 선거를 네. 확실히 밝히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그 축하연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이겼지만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발동한 여러 가지 그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도 풀지 못하고 있다가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풀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당하면은 결국은 이재명이가 들어서 갖고서 대한민국이 이상해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제동을 지금 걸기 시작했거든요. 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연일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진 신세계 회장을 트럼프 주니어가 일부러 초청해서 네. 5박 6일 동안 마라로고에서 같이 체류하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 그 멸콩 가지고 유명했던 그 네.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굉장히 그 심도 깊은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각한 우려 이거를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 그 핵심들이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지금 1월 10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취임을 하면 지금 당선인 신분이니까 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본격적으로 낼 수가 없죠. 아직은. 자제하고 네, 있는데 자제하는 거죠. 네.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트럼프 지금 그 핵심적인 외교 안보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25% 관세 매기겠다. 이게 세거든요. 그거는 그럼요. 이제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으면서 캐나다, 멕시코한테 정신 차려라. 이게 그렇죠. 그 국경 제대로 안 막으면 가만 안 있겠다라는 센 메시지를 보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뭐 트리도가 날아가고 말라고 당장 그렇죠. 쫓아가지고 그냥 그건 정말 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국한테 관세 60% 매기겠다 지금 그렇게 네.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하여간 그 트럼프의 취임이 상당히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트럼프가 예. 페어 일렉션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럼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이한테 제대로 쏘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아주 그냥 그거 속은 거를 계속 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예. 오죽했으면 그래 저기 노딜까지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가 되면 문재인이보다 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정광훈 목사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지금 미국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초청되는 명단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요. 예,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무슨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이끌어온 정광훈 목사를 부를 때마다 극우 어쩌고 저쩌고 네. 붙여서 부르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레거시 미디어가 얘기하는 그 극우의 대표적인 인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그 취임식에 직접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 정도로 이 레거시 미디어나 종북 주사파가 바라보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인식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을 만났다는 게 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만난 사실상 국내 인사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첫 인사인데 네. 그 5박 6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치는 안 만나고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아키에 여사를 만났죠. 그 메시지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걸 보고 우리는 야, 이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네. 정용진 회장을 만났다는 건 네. 정용진 회장은 이 재계 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사실 가장 저쪽에서 보면 극우라고 하는 거죠. 예. 멸콩 아닙니까, 멸콩. 네. 그런데 그 정용진 회장을 만났다는 건 이 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럼요. 네. 아베 총리가 암살당해서 지금 이제 사망했지만 네. 일본의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우파적인 성향의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그 정상 국가론을 아주 그냥 신봉하는. 네. 그 아베 전 총리의 미망인을 초청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 이게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이 푸틴 네. 또 시진핑, 김정은이 같은 불량 국가들과 자유우방 국가 간의 전면전이다. 네. 이런 인식을 밑에 깔고 있어요. 네. 다만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트럼프가 이런저런 무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말 목숨 건 이 이념 전쟁의 현실을 잘 모르고 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그동안 트럼프를 정말 왜곡하게 잘못 보도해왔고 그 네.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를 정말 왜곡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CNN, 뉴욕 타임즈 네. 이런 아주 대표적인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죠. 네. 그것만 보고 거기 나오는 얘기가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겨레 경향이. 한겨레 경향이나 MBC 같은 네. 거거든요. 네. 예. 그걸 보고 지금 한국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요. 건데 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다 트럼프가 그냥 당연히 된다고 다 그렇죠. 알고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뉴욕이나 LA 사는 사람들조차도 거기는 완전 민주당색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그렇지 딴 데는 다 트럼프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끝까지 해리스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랬으면 경합주에서 단 한 주라도 이겨야죠. 네. 경합주를 싹쓸이했다는 건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건데. 아니 언론인들이 뻔뻔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떠들어댔는데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났다든지 완전히 예상을 뒤집었다 그러면 어디 사과하는 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네. 제가 이 미국 정치를 잘 몰랐습니다라든지 네.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몰랐습니다라든지 그 다음날 뻔뻔하게 나와가지고서 또 트럼프 해설하고 앉았어요. 네. 사실 트럼프가 될 줄 알았다고 또 다 바꿔요, 그 말을. 미국의 분위기가 이미 그랬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몇 달 후에 저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돼서 복귀할 네. 거라고 보거든요. 네. 좀 확신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나도 복귀할 줄 알았다고 또 떠들을 다 그럴 거예요. 이제. 조중동부터. 네. 조중동부터 네. 당연하게 예측됐던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가 그래서 치부책에 잘 써놔야 돼요. 네. 이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네. 그러니까 특히나 조중동에
평소에 우파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태도를 바꾼. 네. 예, 뭐 JTBC처럼 원래 JTBC, MBC처럼 원래 그랬던 데는 그렇지만 심지어 조중동조차도 지금은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 네. 조중동에서도 이 대표적인 인사들을 진짜 적어놔야 됩니다. 그 이거. 좌파 본색을 네. 드러낸 자들 우리가 잊지 말고 다 써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남태령 집회, 아, 예. 예, 이거 그 트랙터,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경황 없이 그냥 졸지에 우리가 잃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무너질지를 사실은 예상을 잘 못했어요. 네, 그 문재인이라는 자가 들어서서 얼마나 심각하게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도 잘 몰랐어요. 네. 아니 설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아무도 모르는 USB를 건네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정말 비싼 수업료 내고서 아 종북주사파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배웠는데 저는 어제 남태령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종북주사파 국회의원들이 대거 현장에 함께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일부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막 협박을 해가지고 네. 경찰이 결국은 풀었죠, 저지선을 그리고. 풀고 네, 네. 에스코트까지 해서 이 한남동까지 지금 가게 한 이 사태를 보고 네. 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벌어질 일이 이런 일이구나.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아주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됐어요. 네. 예, 정말 제대로 된 예고편을 저것들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 동원된 트랙터는 한 번도 사용되지도 않은 네. 논에밭에 나가보지도 않은 기름칠 잘 돼 있는 반짝반짝한 네. 그 트랙터들이었잖아요. 네. 예, 북한에 주려고 준비했다가 이게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네. 미국의 제재에 걸린다고 해서 주지 않았던 못했던 문재인 때 네. 그거를 대거 끌고 왔어요. 네. 이걸 끌고 가라고 허락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데 네. 이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에스코트한 경찰에 이르기까지 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이재명과 종북주사파 세력이 다시 문재인 때처럼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을 리허설처럼 예고편처럼 너무 잘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그 장면을 이제 좌파들은 지그들이 승리했다고 열심히 보여줬어요. 막 방송에다가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지킬 거냐 아니면 이재명 김정은이의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갈 거냐 이 예고편을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선을 다시 한번 치르는 상황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외에는 다른 후보가 지금 눈에 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야를 네. 막론하고 지금 지지율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네. 근데 그럼 이재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2년 반을 더 하게 할 거냐. 예. 그 뭐 결정이 그렇습니다. 남은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표로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로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새해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다 보도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냥 대충 묻혔어요. 예, 보사연, 보건사회연구원이요. 이 보사연이 이제 국민들의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제안하는 데잖아요. 네. 거기서 이 복지 정책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이념 성향, 정치 성향 이걸 이를테면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정책을 입안하잖아요. 네. 그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보수가 더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보수가 40이야. 네. 39.8인가 그래. 네. 40. 네. 좌파, 내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밖에 안 돼요. 줄었어요 또. 예,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중도라고 답한 사람도 줄어가지고 네. 38이에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나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 보수라고 대답하게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 좌파라고 했던 사람들은 줄은 거야. 중도로. 자, 바뀐 그러면 거죠. 이게 보사연 연구는 정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무슨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조사라고 거의 유일하게 네. 그렇게 보고 우리가 그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가 우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의 다수파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좌파야.
그래서 윤석열을 어쨌든 빨리 끌어내리고 처단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작 22%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38%의 중도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서 대신에 보수가 늘었으니까 중도가 보수로 더 왔다. 중도가 우파로 더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종북 주사파들은 자기들이 워낙 소수인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뻥튀기를 하고 조직적으로 동원을 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유니폼 따로 차려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역효과가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파란 옷 입지 마라. 이런 황당한 메시지까지 낼 정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뻥튀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개구리가 큰 이 적을 만나면 오 해갖고서 막 하잖아요. 맹꽁이.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 터지잖아요. 네. 그냥 그런 꼴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여줘도 된다. 네.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주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지금 우리가 아까 광화문 집회 쭉 말씀드렸는데 아니 거기 100만 명, 200만 명 중에 동원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유니폼 입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무슨 깃발 든 사람도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단체 태극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성적이 이것도 네. 갖고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냥 와 혼자 전철 타고 와. 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거 나눠두는 거 있으면 자기가 들고 이거 흔드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그게 곧 우리의 새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해요. 저쪽 집회가 좀 새가 또 팍 줄고 네. 연예인들 지금 뭐 선결제 해놓겠다 어쩌고 떠들었던 친구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영상 그런 인스타 다 지웠더라고. 다 지긋들이 지웠어. 삭제를 해. 왜 네. 지긋들이 내려? 그 CIA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네. 쫄아가지고 일본 아니, 대사관 근데 CIA에다 신고한다 그러니까 일본 못 가고 미국 못 갈까봐 완전 쫄아버렸어요. 그 9.11 테러가 미국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부터 네. 9.11 테러 그 이전부터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자들 중에 네. 꽤 많은 숫자가 예전에 미 문화원 네, 방화를 그런 사건. 했다. 네. 정청래, 미 대사관 김민석. 점거를 했다. 네. 이런 걸로 훈장 달듯이 네. 반미운동했던 자들이 훈장 달고서 국회의원 쉽게 닿는 자들이 많아요. 네. 이 자들 그동안 미국이 입국 불허했어요. 네. 아니 미국 대사관에 가서 불지른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입국을 받아주냐 이런 거였잖아요. 정청래가 2013년까지도 미국을 못 갔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인영이도 그렇고. 국회의원 된 게 세 번째까지 돼가지고 네. 위원장이 됐는데도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미국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맨날 어디서 반한 시위나 하고 네. 막 한국 대사관에 막 폭력을 행사한 자가 그 나라 국회의원 돼서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네.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노르웨이의 전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2014년에 이란을 갔다 방문한 예. 전력이 있다는 걸로 적성국가 방문했으니까. 세컨더리 네. 그러니까 이 입국 심사할 때 바로 통과가 안 되면 저기 가서 좀 잠깐 기다려요. 그러면 거기서 막 몇 시간 잘못하면 24시간 있어야 그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 총리건 뭐건 상관없지. 미국의 출입국 관리 그 직원들은 이 미국의 입장에 봐서 위해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되니까. 네, 이 사람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이 사람의 전력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SNS 같은데 지금 이 탄핵 찬성 집회는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 친중 반미 반미 집회지. 친중 네. 반미시예요. 왜냐면 이걸 네. 주도하는 세력들이 네. 민노총이니 무슨 뭐 전농이니 하는 이런 데들이 다 반미 단체들인데. 그러니까 저자들이 맨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태극기는 알겠는데 왜 성적이 왜 드냐고 거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고 매도해 왔잖아요. 네. 그럼 그 세력은 반미지. 네. 그러니까 그 반미를 미국이 왜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반미인지를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일본도 쉽게 너무 잘 말해서 알고 있는 거고. 아니 반미하려면 해라. 그것도 네. 사상의 자유니까 대신에 애들 미국 가서 유학시키지 마라 그러면. 그리고 본인도 미국 갈 생각 하지 니도 말고. 미국 가지 마라. 일본 갈 그리고 생각도 미국 하지 가서 말고. 뭘 상품 팔려고 하지 마라. 네. 예, 거기 가서 공연을 해. 반미한다 그러면서. 아니,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김윤아는 뭐 일본이 지옥이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쩌고 뭐 떠들더니 또 일본
도쿄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랬더니까 네. 저기 뭐야 광우병 때 뭐 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자가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전문점 열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한국의 좌파들은 이게 뺄도 없고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게 좌파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좌파지 네. 행동은 완전히 그냥 돈파예요. 아니 돈파. 오죽하면 강남 좌파란 말이 나왔거든. 네. 참. 근데 이게 지금 그 JTBC, KBS, 아니 MBC 이런 데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 탄핵 찬성 집회가 쪼그라드는 게 느껴지니까 네. 팩트 체크한다고 하면서 네. 그거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다 그냥 아니라고 우겨.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아니라 그러면 돼. 그럼 우리가 네. 인정해 줄게. 네. 아니 그게 그렇죠. 뭐 아이유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본인이 뭐 SNS에 글이라도 올려. 네. 아, 나는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라든지 네. 저는 반미가 아닙니다. 라든지 그렇게 올리면 되잖아. 네. 그 많은 SNS 얼마나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왜 본인들은 대가리 숙이고 있고 옆에서 그러냐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실제로 이스타 같은 경우에 취소됐다는 게 꽤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예. 그게 아니 미국 CIA든 미국 CIA라고 말하는 게 말이 CIA지 사실은 그냥 네. 미국 대사관이잖아요. 예, 미국 대사관. 네, 미국 대사관에서 봤을 때 일부러 정보를 수집하진 않지만 네. 있는 정보를 참조 안 할 리는 없죠. 네. 이 사람의 성향을 일부러 알고 싶다고 그 사람 뭐 다른 걸 추적하진 않겠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게 SNS가 그렇잖아요. 올려놓은 건데. 제가 뭐 미국 사정은 잘 모르지만 네. 출입국 관리하는데 보면 이 사람이 반미 활동을 했나 네. 또는 반미 성향이 있나 네. 또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혹시나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나 이런 항목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네. 그렇게 치면 한국의 어느 저 구석뜨기에 SNS에 올린 글도 동시에 AI가 다 잡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한국의 연예인인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라고 체크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면 어떻게 통과시키냐고. 네. 일부러 무슨 사찰하기 위해서 무슨 미국 제임스 본드 같은 스파이들을 쫙 풀어가지고서 네. 누구는 집회마다 어떻고 누구는 쫓아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걸 분류표를 만들어서 동그라미 X 세모할 그런 거 필요가 아니라고. 없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AI로 딱 떠보면 쫙 뜨는데. 네. 꼭 그거 체크도 안 하냐고 그러면. 네. 그 정도 체크하는 게 정보기관인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지것들이 판 우물이야. 지금 그 연예인들 방금 그 기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 선결제니 어쩌니 무슨 서로 난리치다가 싹 다 지웠어요 그걸. 네? 아니 왜 또 지우긴 왜 지워? 그렇게 소신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좌파들도 그러니까 이 김어준부터 그럴 거예요. 일본 못 간다 그러면 정말 발작할 걸요. 그렇게 일본 좋아하는데 예? 이승환, 김어준, 주진우 다 그냥 일본에서 늘 모이고. 아유, 형 그런 허접한 것들하고 뭐 이렇게 말을 썩자 그러니까 네. 참 제가 쪽팔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가 이번에도 또 시작했습니다. 예.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이재명이 곧 대선 나올 거라서 낙선 운동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정연욱 의원은 내란 주동 세력이고 선동 세력이다. 이거는 또 허용하고. 이 선관위가 이게 완전히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져 버렸는데 네. 오늘 그 결정을 뭐 재검토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선관위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은 대선에 나갈 사람이므로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므로 사전선거 운동으로 낙선 운동을 네.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선관위의 주장은 세 가지의 잘못된 가정이 있어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네.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탄핵이 인용돼야 네. 뭐 조기 선거가 되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기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전제가 있어. 네. 그거는 그 소리 들으면은 김부겸이니 김경순이 뿔나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자가 지금 선거법으로 1심에 1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심, 3심에서 안 무너지면은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다 무죄가 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이 이게 대선 후보가 되는 거고. 네. 그거 다 형사처벌해야지. 저 124조에 딱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에. 네.
123조가 직권남용이지만 124조는 바로 재판, 검찰, 경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남용에서 체포감금인데 이 지금 직권남용 부분은 명백한 게 법조문에 없는데 네.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한 거가 직권남용이에요. 그럼요. 예. 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는 거죠. 불법 체포 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 조폭이 가다가 담배꽁초를 또 길에다가 버리다가 걸렸어. 경범죄야. 네. 경범죄로 잡아가지고서 조폭 조직 수사한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렇죠. 지금. 네. 조폭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예. 예, 그걸 경범죄를 걸어가지고 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지금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죠. 어느 정도 이 죄에서 이 죄로 간다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볍죠. 네, 가벼운 죄예요. 상대적으로 내란죄는 가벼운 죄야. 사형 무기 아니야. 네, 내란죄는 수개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밖에 없어. 네. 그런데 그런 죄를 이걸로 걸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리고 공조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조본이라는 게 어디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 아니 거죠? 그냥 지그들이 네. 똥딱정물딱 임의로 만들었어요. 네, 말도 안 돼. 아니 누가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장관들끼리 뭐 협의를 했거나 이런 것도 지금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공석인데 자기들끼리 꼼짝물딱 그것들끼리 급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거 큰일 나게 생겼네 하니까 네.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예산하고 조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하냐 이거죠. 네. 네? 공조본이라는 게 아니 계엄 때 합동수사단은 계엄법상 딱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갖고. 네, 법적 근거가 있고 합수단장은 방첩사령관이 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거 아니고 공조수사라는 게 무슨 원래 수사기관은 공조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맘대로 예. 공조를 할 거면 뭐하러 따로 만들어 크로스 체킹 하라고 일부러 나눠놓은 거고. 일부러 나눠놓은 건데 검찰과 경찰이 서로 따로 하고 다 해가지고 그 공소유지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지 그걸 자기들끼리 맘대로 공조해? 그래서 이 종북 수사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 편향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뭐 탄핵시키고서 와 몰고 가니까 이제 곧 탄핵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과정에서 지그들이 하는 일은 법적으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일단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만 끌어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자기네 세상이니까 그러면 설사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도 다 해결된다. 네. 맞으면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진짜 웃기는 일 중에 하나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어요. 아니 지긋던 말대로라면 예. 내란이 있었고 예. 끝났잖아. 예. 이미 끝난 내란을 선동했대 뒤에. 그리고 그걸 선전했다는 거야.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갖다 대서 석동현 변호사를 선동선전은 음모보다도 전 단계예요. 그렇지. 네, 내란 선동선전이라는 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이 있기 한참 전에 미리부터 이걸 분위기를 띄우는 거. 그 다음이 음모. 근데 이석기도 음모는 인정 안 되고 선동만 인정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란이 다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선동선전을 그래서 이재명이 하고 김윤덕인가 사무총장을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무고죄로 이제 막 고발을 오늘 한다 그러는데 네. 막 고소를 한다 그러는데 전국 수사파가 지금 정신들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 강영석 변호사하고 저도 지금 내란 선전죄 해당됩니다. 그렇죠. 내란 선전죄. 내란이 해당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주장하니까 있으니까 다, 탄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다 지금 선동죄에 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그랬어요. 그래 날 고발해라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 그러면 지금 광화문에 탄핵 반대 집회 모인 군중들은 200만 명을 고발해야 되는 거야. 다 고발해야죠. 다. 네. 다 내란 선전죄고. 예? 거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는 분들 다 내란 선동이고. 네. 오늘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개별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 직접 진행하실 때하고요, 또 이렇게 나와서 코멘테이터 하실 때 저는 굉장히 이게 달라요. 더 좋아요. 네, 굉장히 직접 진행하실 때는 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들으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 직접 이제 얘기를 못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답답하신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 패널을 모셔놓고 네.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저 좀 예가 아니잖아요. 예. 예. 왜 모셨냐 그냥 혼자 하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자, 오늘 또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만날 사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간 저희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여론도 그러니까 미디어들도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가 볼 때 올해가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다. 그렇습니다. 또 예. 트럼프 취임이 되고 나면 또 확 달라지고 예. 그렇게 상황이 계속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